작년 6월 3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천진기입니다. 오늘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온라인 명사특강 근면, 우직, 유유자적, 소에 관련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2021년 신축년 소의 해, 소띠해입니다. 그 가운데 신축년의 신이 흰색이어서 흰소띠해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직도 정월달 정초여서 많은 분들이 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축년 새해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속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소는 무엇보다도 근면하죠. 그다음에 우직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유자적 이런 주제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띠에 관련된 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한국인은 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연말연시에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들어가는 이 연말연시 정초에 한 해의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좋은 덕성과 속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그의 덕담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강의 시간을 이렇게 잡은 것도 아마 이렇게 띠 담론 가운데 연말연시, 연시에 이 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은 띠를 언제 하냐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이의 평생 운을 갖고 이야기할 때 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띠에 태어난 아이는 근면하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 일복도 많고 근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숭이띠, 잔나비띠는 손재주가 있어서 평생 아주 재주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성격과 운명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평생 수호동물 할 수 있는 띠동물의 여러 가지 좋은 덕성들을 이야기할 때 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남자 여자에 만날 때 궁합이라고 하죠. 어떤 띠와 어떤 띠는 잘 맞는다. 예를 들면 소띠와 닭띠와 뱀띠는 서로 삼합이 된다. 그다음에 그 소띠와 말띠는 서로 원진 관계다. 이렇게 해서 궁합을 맞출 때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렇게 띠를 연말연시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평생 운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볼 때 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띠가 오늘 현대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분들이 그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점에 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그래프에 보면 좋은 띠의 해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출산율이 적어서 굉장히 국가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에 2012년 용띠해가 흑룡의 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앞에 먼저 떠나서 2007년이 돼지띠해였습니다. 황금돼지띠해라고 해서 이때 아이가 나오면 평생 잘 산다고 해서 이때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2001년 뱀띠해는 이때는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된다고 많이 나는. 이처럼 띠가 어떤 띠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숫자가 출산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대인들한테도 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좋은 띠에 아이들 많이 태어나게 했더니만 또 그 아이들은 서로 경쟁률이 높아갖고 평생 살아가면서 오히려 행복한 것보다 경쟁률 때문에 힘드는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라는 기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2017년 백호띠에 해 때 치아가던 아이들이 2010년에 백호띠에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7살 때여서 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가 막 굉장히 들어갈 때 힘들었어요. 추첨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 속에 사고 체계 속에서 띠가 이처럼 어떤 띠에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적게 태어나고 이런 흐름들이
한국인이 그 띠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쟁 후라든지 아주 잘한 호황기 때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놓기 때문에 특히 띠가 좋다는 해에 아이를 낳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띠에 대한 관념들은 이처럼 민속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복지 시스템도 이렇게 띠와 관련된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아주 세밀한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 띠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키워드를 찾는다면 소와 관련된 첫 번째가 우보천리라고 하죠. 소로는 걸어서 소걸음은 느릿까지만 천리를 간다. 아주 은근과 끈기를 갖고 부지런함을 멀리 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우리 역사상 고대로 올라갈수록 소는 하늘에 제사 지는 제천의식, 그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용으로 소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물을 때 소를 잡았다.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지금까지 농사신이죠, 소가.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사를 짓는 농사의 신으로 고구려 백화고문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에 물소가 살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대 내지는 고구려 백화고문, 신라토 고대로 올라갈수록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한우가 아니라 뿔이 긴 물소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한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오늘날 만날 수 있는 이제 한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옛날에는 물소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왕이 타는 최고급 승용 동물이다. 보통 이제 타는 동물 할 때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 고구려 백화고문에 보면은 왕이 타는 최고의 승용 동물은 바로 소였다. 그다음에 소를 타고 유유자적한 세상을 즐겼다. 그다음 세시풍속 속에 소는 굉장히 소를 위하는 그런 위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다음에 소탄 정승들은 아주 명정승이라고 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다음에 꿈에 소를 보면 조상을 본다고 생각하고 꿈에 소와 관련된 것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그다음에 귀신 쫓는 소는 뭐냐면 소가 굉장히 큰 동물이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희생물로 삼고 제사를 지내고 나는 것은 바로 소가 갖고 있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서로 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그다음에 항소장세, 이거 뭐냐면 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증권가의 그 입구에 가면 항소가 이렇게 땅을 치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활황, 경제가 뛰어났을 때 소의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이번 시간 동안 계속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신축년인데요. 신축년을 흰소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은 십간,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 십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축이묘 진삼이 신유술해 12지가 있는데 60갑자는 보통 이 십간과 12지가 모여서 60갑자를 형성해 갑니다. 근데 이제 60갑자 가운데 소띠에는 12년마다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을축년, 그다음에 12년 후에는 정축년, 다시 12년 후에는 기축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후에는 기축년이었고요. 원래 신축년, 다시 12년 후에는 개축년. 이렇게 60갑자 가운데서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오방색과 결합이 되면 을축은 나무목에 해당되고 푸른 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색깔을 만들어주는 것은 십간의 앞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신축년의 신이 금에 해당되고 오방에서는 오행에서는 그다음 색깔별로 했을 때 흰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신축년 흰 소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년 후에는 개축년은 이제 무슨 소띠가 되나요? 검은 소띠해가 되겠죠. 이렇게 오방색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 띠별로 뭐 사람의 길융하복을 점지하는 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찾아봤을 때 거의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황금돼지띠에부터 시작해서 현대 상술과 결합되면서
원래는 무슨 띠의 해이다라고 하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래 그것도 아주 최근세에 와서 2007년에 아까 황금돼지 띠였으니까 그때 비로소 띠 동물을 색깔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큰 띠의 색깔별로 띠를 나누는 것은 별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10간 12지, 24시간 그다음에 그 오방색 뭐 동서남북 이게 결합된 그러니까 그 띠동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있을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 있고 축이 있습니다. 축은 소에 해당되고 그 색깔별로 하면 그 북쪽에 해당하는 검은색이고요. 그러니까 북동북에 해당되는 방위고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를 지키는 축시, 시간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신과 방위신의 개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냐면 우리가 선사 시대에 특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에 보면 소뼈라든지 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함경북도 무산 범의 구석기 유적에 보면 소뼈가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궁산리 신석기 유적에도 보면 뿔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물소뿔이고요. 그다음에 해령 오동 칩사리 청동기 시대에는 소뼈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선사 시대부터 이제 소뼈, 소뿔이 출토되는 걸로 봐서는 소를 가축화하고 그다음에 소를 중요한 제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미 소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속에 인간과 직숙한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고대에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용 그다음에 장례식의 순장용으로 고대 기록에 보면은 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축 삼국지 위서 동의절에 보면 부여전에 보면 부여에는 보면 가축 이름으로 간명이 간직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 우가 구가에서 우가 소우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소가 간직명에 등장하는 봤을 때는 소가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또 부여나라 그러니까 그 진서 동의열전 부여국에 보면은 그러니까 혹 전쟁을 있게 되면 손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발굽으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점쳤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갈라지면 흉하고 합쳐지면 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천의식 의뢰용뿐만 아니라 점치는 의대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삼만시대 이건 좀 역사시대 들어오는데 그 경우는 특히 남부지방에는 소와 돼지를 기르기를 좋아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의 순장용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따라 무는 순장용으로 소를 길렀다라는 기록이 이 마한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한 사람들은 소와 말을 탈 줄은 모르지만 가축을 기르는 것은 단지 장사 지낸 데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것은 탈 줄을 모른다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뭐 소와 말을 승용동물 내지는 뭐 운반동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때는 장례식에 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한조에 보면 진서 동의열전도 이거는 이제 소도 부리고 말을 탄다라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주 일찍부터 고고 유적 기록에 보면 소가 우리 이 역사상 인류 문화 속에 굉장히 일찍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백화고문에 보면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학사모분에 보면은 그 마구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검은 소도 있고 누렁소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가 있는데 외양간에서 여물을 먹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뿔을 전부 붉은색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아까 이제 뭐 제용으로 아니면 뭐 길러졌을까? 아니면 순장용으로 길러졌을까? 아니면 뭐 왕이 아까 고려 사람들은 왕이 던 최고의 성용 동물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처럼 그 뿔을 붉은색으로 했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견우직녀 이야기 덕흥리에 보면 우리도 지금 7월 7석에 보면 견우직녀가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견우가 직녀가 있는데 견우가 소를 몰고 직녀와 헤어지는 장면이 덕흥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운다.
소화하는 것은 견우 자체가 이제 끌겐자의 소우자인데 소를 키우고 소를 기른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많이 아마 고구려 백화고문에도 등장하고 우리 전라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가 수레를 끄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어가라고 해서 왕의 수레가 조선시대는 같지만은 고구려 시대에는 그 왕이 행차할 때 말을 탄 게 아니라 소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소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무용총, 쌍용총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긴 그러니까 그 주인공, 이 그림의 주인공이 소가 끄는 수레를 탔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보철이라고 했는데 소는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 굉장히 빨리 가다가 낙상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주위 경치도 잘 못 보는데 소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낙상할 위험도 없고 주위를 즐길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무도부의 주인공 또는 임금의 행차할 때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를 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해분하고 삼실종에 나타나는 농사신. 여기 보면 이제 소의 얼굴과 사람의 몸과 손에는 보면 나락 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해분 거는 어딘가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 그 삼실종에는 서 있는 모습인데 이처럼 이미 고구려 백화고문에서 소의 등장은 농사를 간장하는 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 고대 신라에 보면 신농씨가 보면 농사를 간장하는 신농씨가 소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한 신화와 역사적 의미가 또 고구려 백화고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되기 이전까지 소가 농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고구려 백화고문에도 이미 농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에는 신라토우라는 조그마한 소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 그다음에 소를 이용해서 그 마차를 끌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우, 삼국사기 기록 내지는 유물에 보면 소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눌지왕 때 우차 끄는 법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소가 수레를 끄는 법을 가리켰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증왕 때는 우경을 시작했다. 우경이라는 건 소가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한 방법을 했다라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라의 유물입니다. 신라 유물 가운데 이게 이제 신라토입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커봐야 10cm 미만인데요. 소 모습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까 이제 한국의 고대에는 물소가 살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뿔들을 보면 지금 현재 한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물소 뿔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에는 백화고분의 그림으로 등장한다면은 신라토는 입체적으로 소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경 내지는 우차 했던데 이런 실제 유물 속에서도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 바퀴라든지 그다음 이런 직접 수레의 모습들이 유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오면 소를 그러니까 수레를 끌게 하고 그다음에 그 농사에 이용했다라는 것들은 기록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 조그마한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화고문에도 만날 수 있는 농사신의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 우리 소의 모습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지 호석, 12지 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묘 신유술래 12지 12띠 동물의 관념들이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동물의 얼굴, 그다음에 무기를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통일신라 시대 오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간을 지키는 시간신이고 방위신의 개념으로 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다 보이시죠? 갑옷을 입고 그다음에 천이가 휘날리고 무기를 잡고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방위와 요 시간을 지키는, 그러니까 소의 시간, 약간 축시는 1시에서 3시, 소의 축향은 북동북, 요 시간과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으로 무덤을 지키는 개념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 속에 거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김유신묘의 소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풀을 갖고 있고 무기 긴 창을 갖고 있고 몸에는 천의를 두르고 있는 모습, 경덕왕릉이라든지. 그래서 신라의 그 12지가 있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12지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래의 순서대로, 그다음에 그 방위와 그 시간대로 12지 신장상이 모셔지는 모습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흥덕왕도 그렇고요, 12지 방형분도 그렇고. 그런데 또 통일신라 시대에 오면 무덤, 왕의 무덤뿐만 아니라 불탑, 불교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아까 이제 무덤 주인은 무기를 잡고 무서운 모습이었다면 그러니까 불탑이라든지 절에 사용되는 그 기구들에서는 다소곳하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꿀 앉아 있는 모습, 그다음에 옷을 무장하고 있지 않고 아주 그 문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원원사지탑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뿔이 있고 다소곳이 꿀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의 보살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12지가 보고 있고요. 12지 공양상 태하사지 부도인데 이거는 그 울산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도라고 하는 것은 스님의 그 무덤의 불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지가 있는데 이건 이 서서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 간단하게 옷을 거치고 그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장면으로 있는데 분명히 소의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가운데서 이제 청동 12지 추가 있는데요. 이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도 이렇게 보면 아까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이었다면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아까 그 태하사지 이 부도처럼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서서 있고 그다음에 그 반쯤 천의를 거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생활유물에서까지도 12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때는 또 그러니까 한자도 들어오게 돼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있어요. 골호.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장을 넣는 그러니까 뼈를 담는 골호라는 뼈 항아리에도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는 그 아까는 지금까지 봤던 것은 동물의 모습을 했다면 여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12지하고 그다음에 사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축, 축이 소가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석간, 이것도 좀 좌간합니다. 이것도 보면 밑에 보면 이제 12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석에도 12지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요까지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까지의 무덤, 그다음에 불교의 불탑, 저울추를 포함한 생활용구, 그다음에 골호, 석탑, 그다음에 비석 이런 곳에서 이제 12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까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동물의 얼굴과 그러니까 소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전체를 나타나서 어느 그러니까 뭐 호석이 나타나든 불교에 나타나든 일상생활용품이 나타나든, 근데 이제 무덤 주위에 수호신으로 나타날 때는 무기를 들고 있고 무장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불교에 나타날 때는 두 손을 잡고 있고 꿇어앉거나 입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무덤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그 불교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고구려까지도 연결됩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혀저사간이라고 요 위에 보면 여기가 머리 이 간에 12지가 올라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했을 때 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고려에 오면 사람의 얼굴이 되고 머리 위에 두식이 바로 12지 동물들이 올라가 있는 게 고구려 시대 보면 변화의 양상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 위에 여기 보면 이제 자축인묘 있어요. 아마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석간을 잘 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도 꺼냈는데,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 오면 이게 아까 이제 우리 통일신라 시대 불교에 많이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있고
평복을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후기 오면 이런 모습인데, 여기 두 번째 지금 소의 모습인데, 분명한 것은 소의 이 두 뿔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건 경북 예천에 있는 개심사지 고려 유물인데요. 요 제일 밑에 단에 12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의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이 잘 안 나타나는데, 요걸 그대로 위로 올려서 컬러를 입혔더니만 이런 모습으로 애니메이션 동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불교의 흐름 속에서 소의 모습은 불교에 나타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두 손을 마주 합장하는 모습이고, 무기를 잡거나 어떤 갑옷을 입은 모습은 아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12지의 모습입니다. 조선에 오면요, 조선도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두식에 12지 동물들을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12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위에 있는데, 이제 중후기로 오면 이제 이렇게 또 통일신라 시대 골로에 자축이 맺힌 사람이 신유 순례가 세게 되듯이 병풍면석에 이렇게 한자가 표기되는 방식으로 12지가 등장을 합니다. 경복궁에도 12지가 등장을 합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월대가 있고 월대 주위에 다양한 동물들이 배치가 됩니다. 우선 사신, 그러니까 북현무, 자청용, 우백호, 남추자, 해태가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12지가 있습니다. 자축, 임묘, 진, 사, 오미, 신유, 순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술하고 돼지가 없습니다. 아마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사신이 그 사이사이에 사신이 가는데, 아마 개하고 돼지는 조선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약간 비천하다고 생각했는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경복궁에 있는 북동 북쪽에 있는 소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굽이 보이고 귀가 보이고 소가 분명한데, 이처럼 이제 경복궁 정궁에도 12지로서 소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으로 불화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다시 이제 번이라고 하죠. 절집에서, 그러니까 사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을 기를 하는데 12지 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건 통도사 유물입니다. 이 모습 보면은 통일신라 시대 무덤의 호석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과 무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이제 옷은 통일신라 시대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는 이 천의를 들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 번으로서 소가 이렇게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에 오면서 한 것인데, 이건 만봉 스님이 불화장이셨죠. 만봉 스님이 그림인데, 같은 개념으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과 그 방위와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의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서운 모습으로서 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밀양 표충사 명부전에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벽화 같아요. 여기도 아까 앞에 봤던 이런 그림과 마찬가지로 아주 무서운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부전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으로, 명부전이 바로 이제 죽고 난 뒤에 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명부전에 가서 판단을 받아서 지옥에 가거나 극락을 가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렇게 수호신의 모습인데 아주 당당하게 모습인데, 흑우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근대 민화, 민화장인 이만희 선생이 그린 그림들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고려 후기의 모습들이 소의 모습들이 있는데, 흑우를 검은 소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그렸고요. 요거는 또 입체적으로 아까 소의 모습을 그림 속에 했다면 이렇게
12지 신장상의 모습으로 모가 박찬수 선생이 만든 조각상이고요. 여기 곡성 태안사에 들어가는 쪽에 보면 다리 양쪽에 12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소가 이렇게 꿇어앉아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모습은 우리가 아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불교의 모습들하고 연결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 기록물들, 그다음에 고군벽화보면 신라토, 그다음에 무덤 호석, 그래서 고고학, 미술사 형식의 내용을 훑어봐서 우리 전통 역사 문화 속에 소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봤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소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민속과 풍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탄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아까 고구려 벽화고분에 소를 탄다는 것은 왕이 탄다고 했고요. 조선시대 오면 이제 그 군자가 타는 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승이 타는 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소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오면은 소만 잘 그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식, 이경윤, 윤두서, 조영식, 김두량, 김홍도, 최북 이런 분들이 소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김홍도 조선 후기 오기 전까지는 소 그림은 물소뿔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김홍도 이후에 후기로 오면 이제 한우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의 소탄 정승, 소를 타고 다니는 정승했을 때 항의정승, 김시습, 명사성, 그러니까 명재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를 탔다라는 것. 그래서 소를 탄 그림을 많이 그렸고 소를 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유유자적과 여유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 김식이 그린 소의 그림인데, 뿔 모습이라 보면 이거 보면 전부 그 물소뿔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소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가 갖고 있는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천천히 걷고 힘은 세지만은 사납지 않고, 그다음에 은근과 끈기가 있고 남을 해하지 않는 이런 속성들 때문에 선비들이 즐겨 그렸던 이유는 소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에 대한 동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가 갖고 있는 풍경이 갖고 있는 평화로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소를 자주 그렸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미와 그 새끼의 모습을 그리는 소도 있고. 근데 그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김식이라는 사람이 소를 참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영윤 이런 그림도 보면 조선시대 그림에 보면 소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를 탄다라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요, 소를 타는 것은 장자가 타는 모습인데, 노자가 소를 탄 모습인데, 노자는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를 탄 사람은 노자의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 좀 오면은 이제 소를 끌고 가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소를 탑니다. 이렇게 기우치적, 소를 타고 치적, 피리를 분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다음에 소를 타고 집으로 간다 이런 그림들이 김홍도 그림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소를 타고 돌아오네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를 갖고 목가적인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표현할 때 이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시장 가는 모습이라든지 일보러 가는 모습이라든지 평화와 여유를 상징할 때 소를 그려서 선비들이 애용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왜 아까 정승들 가운데 항의정승, 그다음에 김시습, 그다음에 명사성 이 세 사람들이 소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항의정승과 관련된 소와 관련된 이야기 보면 이제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길을 가고 있는데 소 두 마리, 결의쟁기라고 해요. 두 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항의정승 길을 가다가 멀리서 농부 보고 여보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오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그림 소개처럼 농부가 이 바쁜 일을 멈추고 나와서
항의정승을 기에 가까이 대고 저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정승이 여보 농부 그 바쁜데 굳이 이쯤 와서 내 기에 대고 이야기할 일이 뭐 있는고 거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됐을 걸. 그랬더니만 농부왈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두 소를 비교해서 누구는 어떤 소는 잘하고 못한다면 두 소가 못한다는 소는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항의정승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는 조선의 명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사성도 보면은 보통 이제 가마를 탄다거나 말을 타고 그다음에 그 행렬을 많이 끌고 가는데 명사성은 아주 청렴한 재상으로서 항상 말을 타고 온양인 그 고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소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세상사 그다음에 권력에 민감하게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속하지 않고 졸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세를 버리고 초하에 묻혀서 글과 시와 술과 경치와 방랑을 즐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여유를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교적인 은일, 자적한 생활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낙향한 선비라든지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렇게 소를 많이 그려서 소를 타거나 소를 키우거나 소에 대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세상 일에 벗어나서 권력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여유자적한 건세를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여유자적한 생활을 즐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의 민속은 소와 관련된 민속은 참 다양합니다. 아까 이제 고구려 백화고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농사의 신으로서 부의 상징입니다. 그다음 풍요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없으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짓을 수 없고요. 꿈에 소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는 뭐니 뭐니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서 유순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과 재물과 축기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희생은 큰 재물을 그러니까 큰 하늘의 제사를 지은다거나 할 때 재물이 되고 그다음 그 재물의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소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면하고요. 그다음에 우둔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충직한 동물입니다. 그다음에 유유자적과 한가로움과 평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새고집 내지나 뭐 우의독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집 세고 어리석고 아둔한 이야기를 할 때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소의 모습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소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은데 소는 12가지 덕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는 그러니까 사람이 덕각 많이 갖고 있는데 소는 뭐 12가지 덕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요. 소를 우리는 생구라고 했습니다. 식구, 생구, 살아있는 집안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소를 많이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논농사에 발굴을 했더니만 소 발자국이 논바닥에 많이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유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울산 쪽인데 이쯤 와서 이제 아까 신라의 우경을 시작했다고 한 것처럼 농사 짓는데 소가 했다는 것은 이렇게 논바닥에 소 발자국 유적을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퍼로 만든 소신이 있습니다. 소굽이나 말바굽은 오래 걸으면 이게 따라서 굉장히 생살이 뜨는 아픕니다. 그래서 소를 멀리 갈 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소신을 만듭니다. 집으로 소굽 사이에 집을 넣고 굽이 딸지 않도록 소신까지 만들어서 그만큼 생구이고 12가지 덕을 가져 있고 가족처럼 느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근대 70년대 80년대 소는 우골탑이었죠. 대학의 상징, 재물이었죠. 재산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은 재산 일로가 아파트 내지는 주거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도 소가 최고였고 집안 재산에서 최고 비싼 게 소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보낼 때 공납금, 등록금으로 보낼 때 소 팔아서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 이거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앙 소리의 원앙, 그다음에 소구유, 그러니까 소 새죽을 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새죽을 담는 저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는 그러니까 손발이 없어서 그러니까 발이 4개가 있고 꼬리가 있어서 자기 털을 잘 못 고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털 고르는 기계도 있어서 수시로 사람들이 이렇게 털을 골라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는 처음에 태어날 때 송아지 태어날 때 곱비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소 코를 뚫어서 어가할 수 있는 새곱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동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의 이거는 이제 그 소마개, 입마개인데요. 소는 뭐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잘 주위에 그 식물들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할 때는 먹지 말라고 소염을 먹지 말라고 막 입마개 하는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결국 소는 일을 시키려면 이 멍에를 달아야만 그러니까 이 기역자에 해당되는 이 멍에를 목 뒤에 달아야만 수레도 끌 수 있고 질마도 얹을 수 있고 이게 걸마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채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멍에 우리 지금 뭐 멍에라는 노래도 있지만 멍에는 정말 일을 해야 되고 그 운명적인 그걸 갖고 멍에라고 하는 소멍에가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걸음을 나른다든지 나락 뱃단을 옮길 때 하는 걸채이고요. 이 하나는 소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를 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소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 소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가운데 그러니까 충력, 그러니까 소의 힘을 하는 건데 이 농가리 할 때는 8사람의 노동력을 소가 다 해냅니다. 그다음에 밭갈이하고 그러니까 농골 타고 밭골 타고 논 썰고 밭 썰고 그다음에 썰어질하고 그다음에 운반할 때 그다음에 도정할 때 이 사람의 맨목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를 기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소를 농사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많이 기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소가 생산해주는 대비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 이런 경제적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과 소가 단순히 그렇게 되면 이제 소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소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꼴을 해서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꼴을 해주고 동절기에는 서숙이라든지 집을 주고 농산부선물, 겨, 구정물 해서 끊임없이 여물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사도 관리를 합니다. 여름에는 생풀을 놓고 가을에는 마를풀을 놓고 겨울에는 지풀을 놓고 이래서 소가 잠자는 곳에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고요. 또 이것을 천해서 대비도 만들고 그래서 소를 참 잘 관리를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라는 측면도 있고 이런 등등의인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특히 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이상으로 소를 생구로 생각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를 케어해줬다. 그래서 모욕도 시켜줬고 아까 털 고르기에 등도 긁어줬고 겨울에는 춥다고 덥석이라고 해서 덩어리에 지프로 만든 덥석도 해주고 여름에 모기뿔도 키워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 또 사람들이 소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서로 윈윈하는 서로 상호 혜택을 주는 그런 관계였다. 그러니까 소가 생구였고 소는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풍속도에 보면 전부 소는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소 2마리 끄는 건데 결이라고 합니다. 2마리가 끄는 걸 결이 소라고 하는데 최근까지는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돌들이 많고 해서 사람이 못할 때 소 2마리가 결의쟁기로 걸어서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뭐 해원이라든지 단원의 그림 보면 이렇게 소가 2마리가 쟁기를 끄는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한데 여기서 이제 아까 소가 하는 일들이겠죠. 쟁기를 끄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그 질마에 그 무거운 짐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운반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없으면 옛날에 농사 못 질 정도로 소를 굉장히 위했고 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좀 근세에 와서 사진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나무꾼, 나무 장사들이 소에 나무를 신고 와서 파는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연자방아를 말이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소가 또 돌아가는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요즘은 농기계가 대신을 다 했지만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농사 큰 어려운 일을 못할 정도로 소는 이렇게 우리 이 일상 생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시장인데 요즘 이제 보기가 힘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이 우골탑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입학하거나 등록금 낼 때 소 팔아서 해야 되는데 이 소는 농가의 가장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요즘 생각하면 아파트 팔고 사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유가 될런지요. 이처럼 소 우시장도 굉장히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재산의 재산 목록의 일호니까 여러 가지 풍속들도 참 많이 있었던 우시장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소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뭐 서서 그다음 뒤로 물러서 그다음 발 들어라 뭐 이런 거 할 때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사투리와 지역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를 불릴 때 독특하게 사용되는 말들도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봄부터 늦가을까지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질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와 사람은 한 풍경이지만 들판에서는 소와 사람이 정말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는 살아서는 이렇게 농사일에 필요하지만 죽어서도 소뿔은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소는 죽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소뿔부터 시작해서 소뼈, 심지어는 새똥 갖고 한지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뿔 갖고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그 깍지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 화살 땡길 때 하는 그 솥불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새 가죽으로는 북장구 그다음에 저 소고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소뼈. 그다음에 아까 이 소뼈 갖고 하각 만들어서 이렇게 학대도 만들고 이게 하각은 아까 소 그 뿔을 얇게 잘라서 거기에 도안을 해서 그림을 넣은 것이 하각입니다. 하각장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뭐 이 유물에도 볼 수 있듯이 이 하각장은 주로 이제 여성들의 안방 가구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색깔도 화려하고 내용들도 꽃 하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소뿔을 이용한 하각 공예들도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뼈 안경 안경테가 소뼈, 안경집도 소뼈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시풍속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설날 아침에 정월 초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여러 가지 길흉을 점치는데요.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애는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아침에 나자마자 송아지 울음소리 들으려고 마국간 근처에 가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상축일이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12지가 지금 우리가 60갑자가 있어 12지가 12년 만에 돌아오고 있지만 60갑자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지만 그러니까 60갑자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60갑자에 따른 날짜가 12지가 돌아가는데요. 설날 들어서 첫 소날을 상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소의 명절이라고 일도 시키지 않고 여물에 콩을 넣어서 먹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지하고 연장을 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쇠가 있는 것들은 그 농기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 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만져서 일을 시키지 않고 놀린다라는 의미 상축일이 있고요. 그다음 정월 대보름날은 소밥주기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여러분들은 찰밥을 해먹고 오곡밥을 해먹고 하는데 별도로 상을 하나 차리고 거기에다가 그 오곡밥을 놓았고 그다음에 집에 나무를 같이 해서 사람과 똑같이 상을 간단하게 차려줍니다. 근데 가만히 봐서 그의 어떤 오곡을 먹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먹는 곡식이 그의 풍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나경 청동기 유물에 보면은 빨가벗은 남성이 그러니까 밭을 가는 모습이 이 청동기 농경문 청동기에 있는데요. 나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 빨가벗고 논밭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소와 이야기할 때는 풍년, 농사의 풍년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입춘 때는 그 모구 나무소라고 해요. 상경 나무소. 그다음에 새머리 대기에서 창녕에서는 새머리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소를 일을 시키지만 소를 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을 되면 소놀이꽃 같은 경우는 소를 위해주는 여러 가지 소를 즐겁게 해주는 놀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에도 보면 정월 초하날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를 위하는 풍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철에는 일을 시켰지만 또 끊임없이 그 노고에 감사하는 명절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소를 확보하죠. 그러니까 소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양한 풍속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소 배내기가 있는데 뭐냐면 남의 소를 빌려다가 기릅니다. 그러고 나서 일 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후에 그다음에 그 파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을 나누어 가는 방식이 소 배내기고요. 그다음에 무도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소를 8, 9월에 갈았다 겨울 내내 잘 먹여서 봄부터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큰 소가 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일을 시킨 후에 소를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도지소 같은 경우는 소가 없는 사람이 작은 소를 키워서 1년 동안에 농사에 쓰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처럼 이런 다양한 방식은 바로 그러니까 소가 농사의 핵심이고 그래서 소는 풍요와 풍년의 상징임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풍속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7월 백중 때 7월 백중은 농사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동네에서 농사를 최고 잘 찍은 상모슴을 소에 태워서 이렇게 그 풋굿 내지는 두렉굿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후는 농사일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소나 사람이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을부터는 그 소는 굉장히 아까 뭐 덥석을 해준다든지 콩에 여물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위해주는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새머리 대기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노름굿에 나오는 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뭐냐면 이렇게 소의 모습을 해서 양주 소노름굿인데 소의 모습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소가 왔으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했는 소가 왔으니까 소를 위해서 이 집에서 좀 뭐 내놓지 이러면 이제 술과 이 쌀을 내놓아서 이렇게 그 건립을 하는데 이때도 소를 위해서 해주는 거북놀이라든 같은 개념의 모습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곱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골 뒤안에 가면요, 이 소곱비 뿔은 잘 휘어져야 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 집안 입구라든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걸어 놓는 게 바로 이 곱비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소곱비는 집안에서 아까 소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 했죠. 그다음에 소는 이 힘이 세고 크기 때문에 무엇인가 쫓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집안 입구에 이 소를 한 마리 갖다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소곱비를 갖다 놓은.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로서 이사 갈 때 보면 이렇게 대문에 제일 먼저 갖다 놓는 방식으로 소곱비를 걸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주 덕백리 장승 앞에 소 턱뼈를 갖다 놓았는데 이 마을은 소를 잡아서 정월 때오는 장승제를 지내고 목에 이 소 턱뼈를 걸어 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가 희생물 가운데 소가 아까 제물로서 있는 희생물이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우리 마을에서는 이 큰 희생물을 잡아서 하늘에 치성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마을에 나쁜 기운을 범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치성을 드려서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장승을 했으니까 장승이 우리 동리를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 소가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소뼈를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소도 삼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 산신에서 아이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 삼신이 있는데 이 소 삼신도 사람 삼신만큼 많이 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안에 부가 번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태어날 때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부적이라든지 소 자체를 위한 부적도 많이 있고요. 이게 소 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종교마다 소의 의미가 다릅니다. 유교에서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복, 본성을 상징하고요. 도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유유자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교에 보면 이렇게 삼강행실도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들판에서 소가 농사를 그러니까 주인하고 같이 짓는데 호랑이 나타나서 주인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소가 등장해서 이 호랑이를 물리치고 주인을 구했다라는 삼강행실동.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의로운 소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구미 그 산동면 인덕리에 보면 의우총 의로운 소 무덤이 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아까 삼강행실도 나왔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호랑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걸 최근에 나왔던 장주에 가면 의로운 소 누동이가 살던 마을 묵상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가 평상시에 소한테 굉장히 옆집 소한테 굉장히 잘했답니다. 친구 삼아 이야기하고 주인이 없을 때 여물도 주고 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사했는데 이 소가 먹지도 않고 보고 있다가 이 할머니를 12월이 밖에 묘소를 무덤을 썼는데 오늘 이 소가 없는데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이 소가 그 할머니 산소에 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이 소를 위했고 또 이 소가 서로 의리를 나누었다. 이래서 이렇게 의로운 소에서 이렇게 또 의우총 이거 현대에서도 신화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잘 아는 원앙소리. 그래서 이충렬 감독이 300만 명 제작비 1억에 190억을 수입을 얻었던 다큐인데요. 사람과 소의 그 관계를 이야기했죠. 이것도 이제 소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2013년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가 2019년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 누렁이가 누렁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여서 원앙 소리의 이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와 사람의 의로움에. 그다음에 유교에서는 이렇게 소를 맑은 물을 담는, 그다음에 소우정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소고기 제물을 담는 이런 그 종묘 제례에 사용되는 의기에도 이렇게 소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의 본심이라고 했는데 10개 소를 찾고 소가 함께하고 본성을 찾으면서 소를 잃어버리고 다시 해방하는 10가지 이야기들이 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본심을 찾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도하는 과정이 소를 찾고 소를 함께하고 소와 나를 스스로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하는 시무도의 모습을 이런 유물들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사찰에 가면 벽화에도 이 시무도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재밌어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여름 8월달에 구례에서 막 홍수가 엄청나게 났었죠. 그때 소떼들이 그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사성 안으로 막 이렇게 갔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하고 앞에 이렇게 시부도 소가 찾는 모습하고 아주 닮아 있어서 불교에서는 사람의 본심, 본성, 진면목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소를 찾고 함께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해양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 아리랑 일하는 애 건국대학교가 소해상 농대가 축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국대학 정문에 가면 이 항소 예찬이 박목월 선생이 쓰는 글도 있고요.
이거 지금부터 60년 전의 달력입니다. 신축년 달력인데 아마 요새 새롭게 복고풍으로 요새 이렇게 한 장짜리 달력들이 또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시 저거하는 모습. 민주공화당의 쉽게 말해서 소가 하나의 그 정당의 상징이 될 때도 있었고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또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선거 유세 때 소 앞 세워 사는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가 걸려 상표인 라디오도 있고. 이거 소그림입니다. 최고의 그림이죠. 근데 이 소그림은 재미있는 것은 그 모습이 제주도의 입춘 때 목우의 모습과 많이 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원진 관계, 사막 관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했는데 소하고 말하고는 서로 안 맞다고 해요. 소띠하고 말띠하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는 같은 여물을 소와 말은 같은 여물을 먹고 같은 마구간에 자라는데 소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말은 놀다가 어디서 뛰어갔다 오면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소띠하고 말띠하고 안 맞는다고요. 지금도 사육사들이 마구간 소하고 말라 같이 안 키운답니다. 두 동물이 서로 시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궁합을 본다고 할 때 원진 소띠와 말띠 이야기할 때는 서로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고요. 또 합의되는 거 소하고 뱀하고 닭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닭 소 쳐다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궁합적으로 보면 잘 맞다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마구간 뒤에 보면 소, 닭 우리가 닭 그 둥우리가 있고요. 여물통에 같이 여물을 주면 여물을 먹으면서 옆에 닭이 와 먹어도 소는 뭐 쫓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어. 같이 먹습니다. 굉장히 친한 관계. 그다음에 뱀하고 소하고도 굉장히 친한 관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야기하면서 소띠 원래인데 그다음에 이제 어떤 띠하고 잘 맞는가 이런 이야기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고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소의 생태학적 측면, 말의 생태학 측면들이 동물의 생태학적 특징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냥 끌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지명을 조사했답니다. 그러니까 12지 관련해서 했는데 소와 관련된 지명이 12지 띠동물 가운데 세 번째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게 용띠였고, 그다음에 용이었고, 말이었고, 그다음에 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31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보면 이제 소가 많은 곳을 보면 이 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산 이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섬, 마을 이름. 근데 그 가운데 566개는 마을 이름의 소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우자가 들어서 우산, 우동, 우암, 우도 이런 지명의 빈도수 상위 10채 보면 이제 산 이름, 동네 이름, 그다음 섬 이름, 바위 이름, 골 이름, 그다음에 이제 그 우치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개 이름, 그다음 우정은 소의 그 우물이니까요. 이처럼 이런 그 지명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12지 12띠 동물이 있는데 이 소와 관련된 지명 가운데서는 농기구, 소와 관련된 농기구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유, 멍에, 길마, 소, 콧뚜레, 가마, 달구지, 그다음에 그 바리, 소, 방울, 작두, 이런 동네 이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름일수록 풍요로운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멍에실, 요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우리가 멍에를 쥐고 있다고 하면 일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해서 이런 농기구, 그러니까 소와 관련된 농기구와 관련된 지명도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다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증권가 현대 경제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증권가에서는 두 가지 동물이 등장하는데 풀마켓, 그러니까 항소 장세, 그다음에 베어마켓,
곰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곰장세라는 것은 경제가 다운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풀마켓은 경제가 지표가 계속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증권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곰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항상 앞발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증권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내리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어마켓은 증권가에서는 곰을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에 풀마켓, 그러니까 항소는 항상 그 땅에서 위로 쳐봤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소에 맞추는 뿔이 강세를 의미합니다. 강세장을. 그래서 이렇게 한국 그 증권협회 입구에 가면 곰장세는 안 되니까 이렇게 소를 갖다 놓아서 경제적인 증권의 흐름들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제거죠. 그러니까 곰은 앞발로 내리치는 곰이고, 그다음에 소는 밑에서 땅에서 위로 쳐받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어 마켓, 그러니까 풀 마켓이 베어 마켓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연말 연시 정초에 덕담을 주고받는다고 했다면 아마 이 모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가 이제 나쁜 경제, 나쁜 기운, 곰장세는 이제 물러가고 풀마켓이 성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 가지 덕담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소 이야기를 뭐 별거 아닌데 길게 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가 갖고 있는 것은, 소는 말이 없어도 12가지 덕이 있고 우보천리, 느리지만 천리를 가는 은근과 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농사의 신이었고, 그다음에 가정경제를 생각하는데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는 한국 역사 문화 속에 끈기, 근면, 우직, 유유자적 이러한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영원히 소는 인간의 반려동물로서 민속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속놀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띠동물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띠 이야기보다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특히 소와 관련된 풍속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일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번 강의의 키노트라고 내가 제일 먼저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보천리, 근면성, 그다음에 고대 기록가 문헌에 보면 소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그다음 장례용으로 사용되는 기록, 그다음에 소를 잡아서 하늘의 뜻을 물었다. 그다음에 고구려 백화고문의 농사신, 그다음에 그때 그림들을 보면 물소였다. 그다음에 고구려 백화고문에는 최고급 승용 동물은 바로 소가 끄는 것이었다. 소가 갖고 있는 유유자적함, 세시풍속 속에서는 소의 그 추고로움을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소를 위하는 풍속이 있었다. 소를 탄 정승들은 명정승이었다. 그다음에 소를 꿈에 본다면 소는 풍요의 상징이다. 그다음에 소는 힘이 좋아서 그 어떤 지역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의로운 소, 그다음에 진면목의 소, 그다음에 유유자적의 소,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항소장세. 이러한 내용들이 2021년 신축년 수호동물이라서 띠동물의 주인공인 소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그다음에 민속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가 있는 날,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온라인 명사특강 근면 우직 유유자적의 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전주를 다시 방문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주박물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그때 여기 있을 때 참 잘할 걸 한 그런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또 와서 이런 강의라는 인연을 다시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박물관을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전주박물관은 선비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주의 전라북도 역사 문화를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놀러 오시는 곳으로서 국립전주박물관을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요.
전주박물관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